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10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해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안 들고 점심 먹고 나면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싶고 저녁이 되면 조금 괜찮아지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병원을 가죠. 선생님, 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검사 결과 다 정상이에요.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운동 좀 하세요. 그 순간 드는 생각. 아, 내가 정신력이 약한 건가? 나만 유난 떠는 건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신피로증후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현대인의 숨은 질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포함해서 부신피로증후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실 저도 2년 전쯤이었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연달아 터지면서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일했고요. 그렇게 6개월을 버텼는데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상은 피로였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문 같았어요. 알람이 울리면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절망감부터 들더라고요. 이불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의 시간에 누가 뭐라고 하는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같은 문장을 3번, 4번 읽어야 이해가 되고 심지어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동료가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짜증이 나던지 원래 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소금이나 단 음식이 미칠 듯이 당겼어요. 감자칩을 한 봉지 순식간에 다 먹고 초콜릿을 서랍에 쟁여놓고 수시로 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짠라면에 밥까지 말아먹고 지금 생각하면 제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병원에 갔어요. 종합검진까지 받았죠. 그런데 결과는 모두 정상. 혈액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하셨나 봐요. 좀 쉬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쉬어도 안 나아요. 휴가를 내서 3일을 푹 쉬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책도 읽고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부신피로증후군이었어요. 처음엔 부신이 뭐지?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간이나 위, 심장은 알아도 부신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신이라는 장기는 우리 콩팥, 그러니까 신장 위에 딱 붙어있는 작은 장기예요.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렇게 작은 녀석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부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코르티솔이 우리 몸을 긴급 상태로 만드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해야 하니까요. 옛날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존의 필수였어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면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호랑이를 피하고 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부신이 휴식을 취하는 거죠. 문제는 현대 사회예요. 우리는 호랑이는 안 만나지만 매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상사한테 혼나고 거래처한테 연락 오고 월세 걱정하고 SNS 보면서 비교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부신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코르티솔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는 거죠. 처음에는 버텨요. 부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코르티솔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경고 단계라고 불러요. 경고 단계에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밤새도 일할 수 있고 커피 몇 잔 마시면 또 달릴 수 있어요. 나 아직 괜찮아. 더 할 수 있어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능력이라고 착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체력이 좋아. 나는 강해 하면서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부신도 장기예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계속 혹사당하면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단계가 저항 단계예요. 이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오후 3시쯤 되면 극도로 피곤해져요. 그래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찾게 되죠. 밤에는 또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르티솔 리듬이 깨졌거든요.
원래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야 정상이에요. 아침에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고 저녁에 내려가면서 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신이 지치면 이 리듬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요.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안 나와서 못 일어나고 밤에는 오히려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금과 설탕이 엄청 당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신에서는 코르티솔뿐만 아니라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만들어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부신이 지치면 알도스테론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가요. 저나트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본능적으로 소금을 찾는 거예요. 감자칩, 라면, 짠 음식, 이게 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설탕을 찾는 이유는 또 달라요. 코르티솔은 혈당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코르티솔이 부족하면 혈당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뇌가 야, 당장 당 좀 넣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 사탕, 단 음료수 이런 게 계속 땡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회사 서랍에 초콜릿을 한가득 쟁여놓고 30분마다 하나씩 먹었어요. 안 먹으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혈당이 떨어져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 단계에서도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신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소진 단계로 들어가요. 이 단계가 정말 심각해요. 소진 단계에 들어가면 부신이 코르티솔을 거의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코르티솔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요.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몸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리고 소화도 안 돼요.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고 먹어도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우울증이 오고 불안감이 심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르티솔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다행히 소진 단계 직전에 알아차렸어요. 그때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위험하다 싶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치료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신 피로증후군은 일반 병원에서 진단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액 검사로 측정하는 코르티솔 수치는 그냥 한 시점의 수치예요. 아침에 병원 가서 피 뽑으면 그 순간에 코르티솔만 재는 거죠. 그런데 부신 피로증후군의 문제는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하루 종일 코르티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일반 혈액 검사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신 피로증후군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타의 코르티솔 검사라는 걸 해야 해요.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침을 받아서 보내면 그 침으로 코르티솔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 코르티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나와요. 제가 그 검사를 했을 때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상인은 아침에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는데 제 그래프는 거의 평평했어요. 아침에도 낮고 저녁에도 낮고 부신이 정말 지쳐서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됐어요. 부신 피로증후군 회복은 빠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심하면 2년까지도 걸려요. 왜냐하면 부신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했던 회복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부신 피로증후군이 의심되신다면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깊은 휴식이요. 저는 회사를 6개월 쉬었어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휴식한다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회사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SNS도 안 보고 그냥 매일 충분히 자고 산책하고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나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2에서 3개월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부신 회복에는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부신이 회복되고 성장 호르몬도 나와요. 저는 밤 10시 전에 무조건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보조제도 먹고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핸드폰도 멀리 치워놨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수면 루틴을 만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부신 피로증후군일 때는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지면 부신에 스트레스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중간중간 간식도 챙겨 먹었어요. 단, 간식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위주로요. 삶은 달걀, 아몬드, 치즈, 과일 이런 거요. 초콜릿이나 과자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피했어요. 그리고 소금을 충분히 먹었어요. 이게 좀 반전이죠? 보통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부신 피로증후군에서는 오히려 소금이 필요해요. 물론 가공식품의 소금 말고 좋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걸로요. 아침에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시기도 했어요. 카페인은 끊었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커피 없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 했는데 카페인은 부신을 더 자극하거든요. 당장은 정신이 번쩍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신을 더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커피 대신 허브티를 마셨어요. 캐모마일, 페퍼민트, 생강차 이런 거요. 네 번째는 영양제예요. 부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먼저 비타민C. 부신은 비타민C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비타민C가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하루 2에서 3g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B군, 특히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신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비복합제를 매일 챙겨 먹었어요. 마그네슘도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받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지기 쉬워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돼서 수면에도 좋아요. 그리고 어댑토겐 허브라는 게 있어요. 부신을 도와주는 약초들이에요. 홍삼, 로디올라, 아슈와간다 이런 거요. 저는 아슈와간다를 먹었는데 스트레스 대응력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었어요. 5번째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부신 피로증후군일 때는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뛰거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건 부신에 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대신 가벼운 운동을 했어요. 산책, 요가, 스트레칭.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걸으면 더 좋아요.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데서요. 햇빛도 쬐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부신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운동 강도는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해야 해요. 운동하고 나서 더 피곤하면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운동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정도가 적당해요.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신 피로증후군의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니까요. 저는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명상이 무슨 도움이 돼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몸이 지금은 안전하구나,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코르티솔도 내려가고 부신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 긋기를 연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그래, 내가 할게 했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하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였던 거예요. 7번째는 감정 표현이에요. 부신 피로증후군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정을 잘 표현 안 해요.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슬픈데 꾹꾹 눌러 참아요. 그게 다 몸에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 느낀 감정들을 다 적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오늘 누구한테 화났다. 오늘 너무 슬펐다. 오늘 외로웠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 감정을 인정하게 되고 그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가끔은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도 했어요. 나 요즘 이래 하고 친구가 뭐 특별한 조언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한두 가지만 해서는 부신 피로증후군이 나아지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꿔야 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제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깰 수 있게 됐어요. 하루 종일 활동해도 끄떡없고 집중력도 돌아왔고 감정 기복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쉬는 걸 죄악시했고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쉬는 것도 일의 일부라는 걸.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커피 없이는 못 버티고, 소금이나 단 음식이 자꾸 당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렇다면 한 번쯤은 부신피로증후군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몸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신피로증후군은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거나 낮으면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갑상선과 부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신피로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하시모토병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성 같은 경우 생리불순이 오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심하면 조기 폐경까지 올 수 있어요. 남성은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부전까지 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부신에서 성호르몬의 전구체도 만들거든요. 장 건강도 나빠져요. 코르티솔이 장 점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장루수증후군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음식 알레르기가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뼈 건강도 문제예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가요. 코르티솔이 혈압과 혈당을 계속 올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동맥경화도 빨라지고요. 이렇게 보면 부신피로증후군은 단순히 좀 피곤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신피로증후군은 현대의학에서 논란이 있는 진단명이에요. 어떤 의사들은 이 병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서양의학에서는 부신 관련 질환으로 에디슨병과 쿠싱증후군만 인정해요. 에디슨병은 부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코르티솔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고, 쿠싱증후군은 반대로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둘 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부신피로증후군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부신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혈액검사상으로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사람은 분명히 아픈 상태.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서양의학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에서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치료했을 때 좋아지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의학의 한계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0 아니면 1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건강하거나 완전히 병이 들거나. 그런데 실제 인간의 몸은 그렇게 딱딱 나뉘지 않잖아요. 회색 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가 당신은 정상이에요 라고 해도 여러분이 분명히 힘들다면 그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검사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느끼는 증상이에요. 물론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건 중요해요. 갑상선 질환, 빈혈, 당뇨병, 우울증 이런 것들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검진에서 다 정상이 나왔는데도 계속 힘들다. 그럼 부신피로증후군을 의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들을 시도해보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부신피로증후군을 치료한다고 해서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에요. 회복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적당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하루 일과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상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정상을 게으르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일찍 자? 젊은 게 밤새도 일할 수 있어야지. 휴일에 쉬기만 해. 뭐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아니에요. 충분히 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충전이 필요한 배터리 같은 거예요. 계속 쓰기만 하면 방전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이 달리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건 자기 몸을 아끼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듯이 살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금방 지쳐서 쓰러져요. 적당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는 게 결국 더 멀리 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부신 피로 증후군을 겪으면서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몸의 신호를 존중해요.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회사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하지는 않아요. 야근은 하지 않고, 주말에는 완전히 쉬고, 점심시간에는 꼭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요. 업무량도 조절했어요.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집중해서 하고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제 예전 같지 않네. 일 열심히 안 하네 이럴까봐요. 그런데 의외로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건강해지니까 일의 질이 더 좋아졌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졌어요.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거든요.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하루 할 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내일은 내일의 일이니까요. 여러분께도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부신 피로 증후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만약 주변에 믿을 만한 통합의학 의사나 기능의학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영양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영양사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세요. 나 지금 부신이 안 좋아서 회복 중이야. 좀 천천히 갈 거야 하고요.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회복 과정에서 좋았다 나빴다 반복될 수 있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피곤하고, 이러면 아, 나 왜 안 나아지지 하면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회복은 일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계단을 오르듯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좋은 영양,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걸 꾸준히 해주면 몸이 알아서 회복해요. 저는 지금 거의 완전히 회복했어요. 물론 아직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수면은 꼭 지켜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계속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이게 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부신 피로 증후군을 겪은 게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었다고도 생각해요. 이걸 겪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거든요. 내 몸을 혹사하면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병이 왔을 수도 있어요. 부신 피로 증후군은 어떤 면에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봐, 이렇게 살면 안 돼. 속도 좀 줄여 하는 거죠.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벼랑 끝에서 떨어져요. 그 전에 멈출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오늘도 버텨야지 였거든요. 지금은 오늘도 즐기자예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터널 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끝은 있어요.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오면 세상이 더 밝게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 일기를 쓰세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에너지 레벨을 10점 만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먹은 음식, 한 활동, 수면 시간도 같이 적어요. 그러면 패턴이 보여요. 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오후에 더 피곤해지네. 이런 활동을 하면 다음 날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특히 회복 기간에는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에너지가 남으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아침에 알람보다 5분 일찍 일어났다. 축하해요. 오늘 카페인 없이 버텼다. 대단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매일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네 번째, 지원 시스템을 만드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을 최소 한 명은 만드세요.
힘들 때 나 오늘 너무 힘들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해결책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돼요. 5번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간대요. 주말에 산이나 바다에 가는 게 어려우면 동네 공원이라도 가세요. 나무 밑에서 10분만 앉아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6번째, 웃으세요. 웃음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거나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보거나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웃거나 하루에 몇 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7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친구가 연락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늘려줘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부신 피로증후군은 현대인의 숨은 질병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로 부신이 지쳐서 생기는 증상들이죠. 주요 증상은 만성 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듦,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소금단 음식에 대한 갈망 등이 있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진단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타의 코르티솔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치료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습관, 적절한 영양제,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해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때로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쉴 권리가 있고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